안녕하세요. 초등학교 5학년 4단원 용해와 용액 단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배우게 될 것은 용액에 대해서 배우게 될 거고요. 뒤로 가게 되면 용해가 어떤 것인지도 배우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이번 단원에서는 새로운 용어들을 조금 배우게 될 거라서 우리 작은 소단원 1에서는 그런 용어들을 한번 보고 용액이 뭔지에 대해서 이해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 잠깐 여기 흰 색깔 빈 용지로 넘어가서 자, 우리가 물이 있어요. 자, 그냥 물이 있어. 그냥 물만 있다고 할 때는 물을 어떻게 다른 이름으로 바꿔서 얘기를 할 수가 있을까? 뭐 액체 정도로 우리가 바꿔서 얘기를 할 수가 있겠지. 근데 우리가 물에다가 어떠한 다른 것을 섞어요. 예를 들어 우리가 설탕물을 만들고 싶다고 해보자. 자, 설탕을 넣어줘요. 그러면 설탕이 물에 어떻게 되겠어? 녹겠죠? 녹아서 뭐가 돼요? 설탕물이 되겠지. 설탕물. 자, 그러면 지금 이 설탕물이라는 건 설탕과 물이 골고루 섞여 있는 형태의 어떠한 물질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현상을 가지고 어떤 물질이 다른 물질에 녹아서 둘이가 합쳐진 골고루 섞여진 형태의 물질을 만들어내는 과정. 이 과정을 우리가 용해라고 하고 이 과정에 대한 모든 내용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설탕과 물이 고르게 섞이게 되면 설탕물이 돼. 선생님이 방금 고르게 섞인다 라고 얘기한 거 있지. 고르게 섞인다. 자, 고르게 섞인다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설탕이 물에 다 녹아서 설탕물을 확인을 했을 때 설탕물이 어떻지? 거의 투명하지. 말 안 하면 얘기하지 않으면 모를 정도로 투명하게 그냥 물과 비슷하게 우리 눈엔 보여. 하지만 그 안에 설탕이 녹아 있다 이거지. 자, 그래서 우리가 선생님 방금 고르게 섞여 있다. 고르게 섞인다. 고르게 섞이고 나면 우리 눈에 녹은 그 설탕 물질은 보이지가 않아요. 알겠죠? 그래서 두 가지 물질이 어떤 물질이 다른 물질에 녹아서 골고루 섞이는 현상을 가지고 용해라고 해요. 용해. 알겠지? 그러면 지금 물과 설탕이 합쳐져서 설탕물이 만들어진 이 과정을 가지고 우리가 용해라고 하면 되겠지. 그럼 어떻게 말하냐면 설탕이 물에 용해되어 골고루 녹았다라는 얘기. 용해되어 설탕물이 되었다.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용어를 배울 것은 지금 자, 우리 물과 설탕을 각각 이 용해되는 현상에 따라서 이름을 부여해 줄 수가 있어. 아까 쌤이 물은 우리가 다른 이름으로 그냥 액체라고 부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용해하는 과정에서는 자, 물은 설탕을 녹여주지. 그치, 녹여주지. 다른 물질을 녹이죠. 녹이는 물질. 을 가지고 용매라고 불러. 용매. 알겠지? 용매. 매는 좀 기본이 되는 물질이다, 뭐 베이스가 되는 물질이다 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고 생각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용매로서는 물, 아세톤, 에탄올 이 대표적인 용매가 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보면 설탕은 얘들아 그러면 다른 물질을 녹이는 물에 들어가서 설탕은 자기 스스로가 녹아버리지. 그치? 그럼 얘들은 다른 물질에 녹는 물질이지. 반대로. 그래서 얘네들을 가지고 용질이라고 합니다. 다른 물질에 녹아 들어가는 물질. 대표적으로 설탕, 소금 등이 있겠죠. 근데 우리가 집에서는 설탕이나 소금물을 잘 만들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친구들 보니까 뭐 아이스티 만들어 먹는 친구들도 있더라고. 아이스티나 뭐 제티나
코코아 같은 거 녹여서 먹는 친구들도 있잖아. 해본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녹여 먹는 가루, 아이스티나 이런 것들이 용질에 들어갈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용질이 용매에 용해되어서 뭘 만들었어? 설탕물이라는 걸 만들었지. 자, 그러면 용해는 고르게 섞이는 현상이니까 고르게 섞이는 현상을 거치게 되면 당연히 어떨까? 용질과 용매가 고르게 섞여 있는 어떠한 물질이 되겠지. 그럼 얘도 이름이 용액이라고 부르는 이름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용액은 반드시 고르게 섞여 있다라는 내용이 들어가줘야 돼. 고르게 섞여 있지 않으면 용액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밑에 내려가 볼게요. 우리가 그러면 자, 선생님이 여기 살짝 밑에 부분에 필기를 또 해볼게. 자, 우리 그러면 용액은 용질이 용매에 골고루 섞여 있는 거. 자, 골고루 섞여 있어. 그래서 자, 우리가 그러면 어떤 물질을 봤을 때 얘는 용액인지 아닌지 구분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자, 참고로 우리가 얘로 어떤 거를 한번 판단을 해볼 거라면 흙탕물 아니면 주스 같은 것들 요런 것들 아니면 콜라 등등등등. 자, 그러면 어떤 거를 용액이고 어떤 건 용액이 아닐까? 이때 말하는 주스는요, 우리가 실제로 갈아 만든 주스라고 쳐보자. 생과일 주스 있죠? 라고 쳐보자. 자, 식초도 넣어줄까? 식초. 자, 그러면 여기서 먼저 용액의 정의를 하나만 더 얘기를 할 건데, 잘 골고루 섞여 있게 되면 시간이 지난다고 하더라도 이 골고루 섞여 있는 형태가 유지가 돼요. 예를 들어 흙탕물 설명해볼까? 흙탕물 한번 생각해볼까? 어때, 흙탕물은? 일단 우리 눈에 흙이 이렇게 둥둥둥 떠다니는 게 보이지? 모래 같은 게 떠다니는 게 보이죠?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 밑에 더 가라앉게 되겠지. 그치? 밑에 가라앉는다는 얘기는 물 사이사이에 골고루 들어간 것이 아니란 얘기야. 자, 골고루 섞여 있는 것은 다시 설명을 해줄게. 이게 물이에요. 자, 물도 얘들아, 안에 자세히 들여다보면 물을 이루는 물 입자가 존재하겠지, 이렇게. 하지만 물 입자 사이사이는 빈 공간이 항상 존재하지, 이렇게 붙어 있는 게 아니죠. 자, 그러면 설탕이 있다고 쳐보자. 설탕은 고체니까 요 정도로 있었다고 쳐보자. 자, 그러면 설탕이 물에 녹아요. 빨간색으로 가정을 하고 녹아. 그럼 어떡할까? 설탕이 물 사이사이 요 빈 공간 있지? 이런 빈 공간에 찾아서 들어가는 것을 가지고 사실 골고루 녹는다. 용해한다 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 자, 물을 이루는 입자, 즉 용매를 이루는 입자 사이사이 빈 공간으로 용질이 이 빈 공간으로 들어가 주는 것이 용해라고 불러요. 자, 그러면 이제 이해가 되겠지. 우리가 설탕물을 봤을 때 설탕물이 그냥 물처럼 투명해 보이는 걸까요? 설탕이 뭉쳐있는 설탕들이 하나하나 분해가 돼서 이 자그마한 빈 공간으로 다 나눠져 들어가기 때문에 설탕 입자가 너무나 작아져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알겠지? 자, 그럼 얘네들은 이 빈 공간에 사이좋게 다들 일정하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뭔가 가라앉거나 불안정해서 애들이 깨지거나 할 위험은 없어요. 하지만 흙탕물 같은 경우는 어때? 이미 우리 눈에 보인다는 것 자체가 무슨 의미일까? 이 물이라는 입자 사이 빈 공간에 못 들어갔다는 얘기지. 흙탕물에 얘들아, 모래는 입자가 너무 커서 이 물 분자들 사이에 들어가지 못해. 이 공간은 아주 작은 공간이야. 그래서 모래는 들어가지 못해서 골고루 섞여 있지 못하고 우리 눈에 보이게 돼요. 우리 눈에 보여. 우리 눈에 뿌옇게 보이는 것들은 보통 용액이 아니야. 그래서 자, 흙탕물은 모래가 우리 눈에 보이고 시간이 지나면 가라앉지요.
또 아니면 뜨는 것도 있을 수 있겠지. 또 자, 거름종이로 거르게 되면은 걸러지는 모래 알갱이 같은 것들이 있겠지. 이런 것들은 뭘까? 얘들은 용액이 아니다. 알겠죠? 자, 그럼 우리 한번 다시 생각해 볼게. 흙탕물은 시간이 지나면 가라앉고 뜨는 것이 있고, 얘를 거름종이로 걸렀을 때 모래가 걸러지겠지. 그럼 얘는 용액이 아닙니다. 우리 생과일 주스는 어때? 직접 갈아 만든 생과 주스 생각해 볼까요? 시간이 지나면 안에 그 과일에 있는 과육들이 밑으로 가라앉게 돼. 예를 들어서 키위 주스나 토마토 주스나 오렌지 주스나 모두들 가라앉게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그럼 얘도 용액이 아니겠지. 근데 우리 콜라나 식초 한번 생각해 볼까? 콜라는 시간 지나면 우리 가라앉거나 뜨는 것이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그리고 식초는 어때? 식초도 가라앉거나 뜨는 것도 없고 항상 투명하게 유지가 되고 있지. 그래서 콜라나 식초는 용액에 들어갑니다. 즉 탄산음료나 식초는 용액에 들어가게 되고 흙탕물과 주스는 용액이 아니다. 이런 것처럼 용액을 구분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용액을 구분하는 다른 기준 하나는 자, 요게 용액을 구분하는 기준 하나. 그리고 두 번째는 어디를 보더라도 다 섞인 정도가 같다. 식초는 뭐 위에서 보든 옆에서 보든 아래서 보든 다 잘 섞여 있지. 하지만 흙탕물 같은 경우는 불균일하게 섞여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모두가 균일하게 섞여 있냐 마냐를 볼 수 있습니다. 됐죠? 자,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뭐가 있냐면 자, 우리가 설탕물을 만들었어요. 이렇게 이거를 뒷장을 넘어가 볼게. 자, 설탕물을 만들었어. 물 100g에다가 설탕 50g 넣은 거 하나. 그리고 똑같이 물 100g에다가 소금 50g. 자, 요렇게 넣어줬어. 그리고 그러고 보니까 자, 그럼 얘들은 뭐가 되게요? 용질, 용매, 녹아서 용해라는 과정을 거쳐서 설탕물이 만들어지겠지. 설탕물은 이때 이 설탕물을 우리가 용액이라고 할 수 있죠. 골고루 섞였겠죠. 자, 근데 우리가 물과 소금을 섞었다고 쳐볼게. 자, 근데 이것을 우리가 봤을 때, 자, 이렇게 섞게 되면 설탕물은 투명하게 보일 거야. 그 말은 무슨 말이야? 골고루 다 녹았다. 라는 뜻이겠지. 근데 물 100g에 소금 50g 넣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소금은 다 녹지 못해. 다 녹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걸까? 다 녹지 못하고 가라앉아 있는 소금들이 보이겠지. 그쵸? 자,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일까? 똑같은 물 100g을 썼는데 설탕은 50g 넣었을 때 다 녹았는데 소금은 50g 넣으니까 다 못 녹는 거야.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같은 용매일지라도 용질의 종류가 달라지면 용해되는 정도가 다르다. 라는 뜻이겠지. 당연하죠. 왜 당연한 거예요? 요거 봤지요? 자, 왜 그럴까? 아까 앞에 쌤 필기한 거 다시 넘어가 볼게. 아까 여기 보면 쌤이 자, 물 사이 용매의 빈 공간 속에 설탕이 들어간다, 용질이 들어간다라고 했잖아. 그러면 만약에 이 설탕의 크기, 즉 들어가는 용질의 크기에 따라서 뭐가 좀 달라질까? 용질의 크기가 작으면 작을수록 많이 들어갈 수가 있겠지. 즉 많이 녹을 수 있겠지. 근데 용질의 크기가 크면은 많이 못 들어가겠죠. 그치? 또 반대로 뭐가 있냐면 이 용매의 크기가 만약에 컸다고 생각해보자. 그러면 또 설탕이 물에 녹는 것보다 이 큰 용매 사이에 들어가는 것을 더 힘들게 녹겠지.
그래서 우리가 같은 용매를 사용할 때 용질에 따라서 녹는 양이 다르고 또 같은 용질을 쓰더라도 용매에 따라서 녹는 양이 다르다. 이거는 그 각각 용매와 용질을 이루는 입자의 크기나 성질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치요? 자,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할 것이 있는데 아까 여기 용매랑 용질 얘기할 때 쌤이 다 여기는 액체 여기는 고체를 써놨어. 그러면 용매는 항상 액체가 되고 용질은 항상 고체가 되나요? 그게 아닙니다. 자, 용매도 고체, 액체, 기체 모두 될 수 있고 용질도 고체, 액체, 기체 모두 될 수 있어. 즉 고체와 고체가 섞여서 용액이라는 걸 만들어낼 수도 있어. 조금 어색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이해 한번 해보자. 자, 고체와 고체가 섞이면 우리가 또 용액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게 있거든요. 어떤 거 있냐면 예를 들어서 뭐 돌멩이들아, 돌멩이 보면은 암석은 어때? 암석 이렇게 울퉁불퉁하게 안에 이렇게 점박이 모양의 여러 가지 색깔로 막 보이는 것들, 암석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지. 특히 화강암과 같은 것들. 자, 이런 것들 보게 되면 우리 암석은 안에 광물이라는 걸로 이루어져 있거든. 어쨌든 간에 이 안에서 여러 가지 물질들이 섞여서 이렇게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런 것도 용액이라고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 강철도 금속 두 가지를 섞어서 만든 거란 말이야. 그럼 얘도 용액이라고 할 수 있어. 얘들아, 참고로 얘는 골고루 섞여 있지 않기 때문에 용액이라고 하기는 힘들고요. 근데 이 암석들이 만들어질 때 골고루 녹은 상태에서 만들어지고 나면 용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강철은 용액이라고 부른다. 하지만 얘는 용액이 아니라는 거. 그 다음에 뭐 액체 섞어지는 것도 있고 액체, 기체 섞어지는 것도 있는데 우리 기체 섞여지는 거 볼까? 이게 바로 공기지, 공기. 우리 공기는 질소, 산소, 아르곤 등등등으로 구성이 되잖아요. 고르게 섞여 있으니까 이 공기도 우리가 용액이라고 부를 수가 있어. 됐지? 그래서 우리 책에 보면 자, 여기 여러 가지 가루 물질을 물에 넣어 관찰하기 해서 소금, 불만 주스, 나프탈렌을 넣으니까 자, 분말 주스는 모두 녹아는 나프탈렌은 안 녹았어. 소금은 처음에는 잘 녹지만 3숟가락 더 넣으니까 가라앉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일까? 물질의 종류에 따라서 녹는 양이 다르다. 용질의 종류에 따라서 녹는 정도가 다르다는 얘기죠. 이것도 똑같은 얘기예요. 읽어보세요. 자, 그 다음에 밑에 쌤 아까 설명했던 거 요거 용어 별표치 넣고 표 한번 읽어봅시다. 요거는 외워줘야 돼. 그 다음에 용액의 특성 있지. 용액의 특성. 이것도 중요. 1번, 2번, 3번 모두 읽어보고 여기 채워보세요. 여러 가지 상태의 용액. 각각 고체, 액체, 기체일 수도 있다는 거 이거 한번 기억해주고 흙탕물 가죽수도 용액일까라고 쌤 아까 설명했던 거 내용 바로 있습니다. 자, 뒤에 넘어가서 보면 용해되는 과정 볼 수 있어요. 용해되는 과정. 이거 실험 먼저 볼게요. 자, 각설탕이 용해되는 과정. 물 150ml를 담고 각설탕을 물에 넣고 용해되는 모습을 관찰한다. 처음에는 그냥 모습을 유지하지만 점점점 부서지기 시작한다. 왜 그럴까? 물이 이 사이로 들어가고 설탕도 물 사이로 들어가기 때문이겠죠. 그 다음에 작은 설탕 덩어리로 흩어지고요. 그 다음에 눈에 보이지 않는 입자 나누어지고 골고루 섞인다. 그럼 어떡하는 거야? 처음에 설탕이 보이는데 시간이 지나면 녹아 들어가서 안 보인다 그거지. 근데 우리가 이거 가지고 설탕이 사라졌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까요? 설탕이 뭐 바깥으로 날아갔다. 사라졌다. 아니지. 왜 그런 거야? 쌤 아까 설명했어. 이 물 분자들 사이로 들어갔기 때문에 너무나 작은 입자로 흩어져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다. 여기 적어볼게.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작은 입자로 흩어져서 보이지 않는다. 근데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친구한테 설명을 하고 싶잖아. 예를 들어서 친구가 이거 사라진 거 아니야? 우리가 눈으로 확인을 할 수가 없잖아 라고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하면 될까?
이 투명한 용액 속에 용액이 녹아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줄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거 있을까요? 자, 첫 번째. 증발. 자, 요 설탕물을 우리가 뜨거운 열을 가열을 해서 물을 끓여. 그럼 어떻게 될까? 물이 끓으면 물이 수증기로 날아가겠죠. 물이 증발해서 날아갑니다. 그러면 이 안에 녹아있던 설탕만 남게 돼요. 얘는 어떨까? 소금물 같은 경우는 또 소금 알갱이만 남게 되겠지. 그러면은 소금이나 설탕이 사라진 게 아니라 녹아 있었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아니면 아예 처음부터 백설탕을 넣지를 말고 흑설탕이나 색깔이 있는 가루 물질을 넣어 보는 거야. 그럼 어떡할까? 녹으면 이 투명해 보이지만 색깔이 바뀌기 때문에 사라지지 않고 녹아 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어.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밑에 내려가 볼게요. 또 이제 어떻게 녹았는지 또 얘가 이 투명한 물체가 어떻게 용액인지 아니면 사라지지 않았는지 구분하는 방법 세 가지 방법이 있어. 무게를 비교하기입니다. 무게 비교하기. 자, 물 100g, 설탕 17g 우리가 섞는다고 가정을 해보자. 그러면 물에 용해되기 전에도 100g, 17g 각각 알 수가 있고요. 자, 녹아서 무색 투명. 색도 없고 투명해졌다. 그냥 물과 똑같이 보이지만 무게를 재니까 117g. 무게는 변함이 없다. 그러면 사라지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겠지. 그쵸? 그래서 물에 모두 용해된 후 무색 투명하게 보이더라도 얘들은 물에 설탕이 녹아있는 형태로서 무게가 변화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다는 거. 그래서 물에 용해되기 전에 설탕과 물의 무게의 합은 설탕물의 무게와 같다. 됐죠? 그래서 물에 용해되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입자로 나누어 들어가기 때문에 무게가 변하지 않고 보이지도 않는 것입니다. 쌤 아까 적었던 거 요거 큰 문장 빈 공간에 체크 빈 공간 한번 적어줍시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얘기할 게 있는데 자, 쌤 방금 무게 변화를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 부피 변화 한번 얘기를 해볼 건데 예를 들어서 설탕 물 80ml에 설탕 18g. 여기 조금 숫자가 애매하니까 쌤이 그냥 간단하게 바꿀게. 20g, 그 다음에 60g, 그 다음에 한 100g 이렇게 해보자. 이렇게 녹였다고 쳐보자. 자, 그러면 물 80ml, 설탕 20g 섞으니까 82ml밖에 안 됐어. 얼마만큼 증가했어? 2ml 증가했지. 우리 부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지금 보면 60g 녹여주니까 어떻게 됐냐면 한 86ml가 됐다고 쳐보자. 그리고 얘만큼 녹여주니까 92ml 정도 됐다고 쳐보자. 자, 그러면 지금 이게 봐보세요, 얘들아. 사실 설탕 20g은 우리 부피로 치게 되면은 2ml보다 훨씬 많거든. 한 5ml 정도는 돼. 근데 2ml밖에 증가 안 했어. 그리고 얘를 보면 지금 얘도 한 15ml 정도의 부피가 되거든요. 근데 80ml, 15ml 섞으면 원래 95가 되는데 그거보다 작지. 얘도 어때? 이것도 한 25ml는 돼서 80ml와 설탕 25ml를 섞어주게 되면 105ml가 되는데 그거보다 적게 되죠. 자, 이 이유가 뭘까? 우리 부피 같은 경우는 용해되기 전과 후의 합 중에 누가 더 큰 거야? 이게 더 큰 거지. 왜 그럴까? 이거 쌤 아까 설명했던 거 생각하면 다시 이해돼요. 우리 녹아 들어가는 과정의 정확한 메커니즘이 물 분자 사이에 뭐가 들어가는 거야? 설탕이 녹아서 끼어 들어가는 틈 사이로 끼어 들어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요렇게 뭐 80ml, 20ml에서 쌓여서 100ml가 되는 것이 아니라 틈 사이로 끼어 들어가서 조금밖에 증가하지 못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우리 66쪽 넘어가 볼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물 50ml를 가지고 왔어. 소금을 녹였어. 자, 소금을 녹이니까 1g 녹였을 때 다 녹아. 2g 녹였을 때 다 녹아. 5g 넣었을 때도 다 녹는데 10g 넣으니까 10g 넣으니까 다 안 녹고 가라앉는 거야. 왜? 항상 물 일정한 용매 일정한 양에는 녹아 들어가는 용질의 양도 일정하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7g까지 녹을 수 있다고 쳐보자. 물 50ml에 소금 7g까지 넣을 수 있다고 쳐보자. 근데 나는 소금을 더 많이 녹이고 싶은 거야. 그러면은 어떤 방법이 있을까? 내가 소금을 더 녹이고 싶으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자, 어떻게 하면 될까? 물 50ml에는 소금이 7밖에 못 녹는다. 50ml를 이루는 물 사이사이에는 소금이 7g밖에 들어갈 자리가 없다란 얘기죠. 그치? 그럼 어떻게 하면 돼? 물을 늘리면 되죠. 그치? 그래서 물질을 많이 녹이는 방법. 어떤 거 있다. 첫 번째. 용매의 양을 늘린다. 그러면 내가 물을 100ml로 2배 늘려주면 소금이 녹는 양도 2배로 늘어나겠지? 그쵸? 내가 또 여기서 2배 더 늘려주면 또 2배가 늘어나겠지? 이런 식으로 용매의 양을 늘려서 많이 녹일 수가 있어요. 그쵸? 그 다음에 또 나는 근데 물 양은 그대로 하고 싶고 소금을 더 녹이고 싶대.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자, 쌤 방금 얘기했어요. 이 물 사이사이에 소금이 들어가줘야지 녹는 거라고 했잖아. 그럼 내가 더 많이 녹고 싶으면 많이 녹이고 싶으면 물 사이의 간격을 좀 더 늘려주면 되겠지. 그게 무슨 방법일까? 물 사이 간격을 늘려주는 거. 즉 물 분자 사이의 간격을 조금 더 늘려주는 거. 즉 부피를 늘려주는 거니까 어떻게 하면 되냐면 온도를 높게 한다. 온도를 높게 하면 항상 우리 고체든 액체든 기체든 입자 사이의 간격이 조금 더 넓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더 많이 녹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어떤 예를 생각하면요. 우리 라면 끓일 때 보면 찬물에 이렇게 나중에 스프 넣고 한번 끓여봐봐 얘들아. 찬물에 그냥 물이 끓기 전에 스프를 넣고 끓는 것까지 기다려서 보면 처음에는 스프가 녹지 않고 위에 동동동 떠 있어요. 근데 뜨거운 물에 가게 되면 끓게 되면 그 스프들이 모두 녹아 있는 것을 볼 수 있어. 우리 차 같은 거, 아이스티 같은 거 이렇게 녹여 먹을 때도 똑같아. 찬물에 하면 잘 안 녹고 따뜻한 물에 해야지 잘 녹아요. 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다시 책으로 내용 한번 보면은 포화용액 내용이 나오는데 자, 포화용액은 뭐냐면 쌤 필기했던 거 잠깐 다시 볼게요. 자, 쌤 아까 물 50ml에는 소금이 7g까지만 녹을 수 있다라고 했지. 그러면 7.1 우리가 넣어주면 어떻게 될까? 7g까지만 녹으니까 이 둘에 해당하는 차이 0.1g만큼은 여기 물 밑에 이렇게 가라앉게 되는 거겠지. 그치? 그러면 딱 7g까지 녹아있는 이 용액을 가지고 최대한 녹아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지. 더 이상 녹을 수 없는 용액. 요거를 가지고 포화용액이라고 합니다. 가득 찼다라는 뜻. 그러면 7g보다 이전에 아직 더 녹을 수 있는 용액들 있지? 더 녹을 수 있는 거. 아직 덜 찼잖아. 배가 덜 찬 용액. 이들을 가지고 불포화용액이라고 부릅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용어들이 용액에도 종류가 붙어 있더라라는 거. 다시 책으로 우리 넘어가서 한번 볼게요.
우리 책에 여기 표가 지금 표에 이게 잘못됐어 얘들아. 그래서 백반이 다 녹은 백반 조금 남아있으면 여기 반대로 돼야 돼. 물의 양이 많아질수록 많이 녹는 거거든요. 요거 별표하고. 자, 요것도 보면은 물의 온도가 높아질수록 소금이 많이 녹는다라는 얘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 20도일 때는 2숟가락 녹다가 40도실 때는 10숟가락 녹아. 그 다음 밑에는 볼게. 이거는 따뜻한 물에 백반을 녹인 후에 식힌 거야. 자, 식히면 어떻게 될까? 따뜻한 온도에서 더 많이 녹지. 차가운 물에서는 덜 녹지. 그러면 이 차이에 해당하는 양이 이렇게 다시 보이게 되겠죠. 다시 가라앉아서 백반이 보이게 되겠지. 여기에 들어갈 자리가 없어서. 그래서 설탕물도 그렇고 소금물도 그렇고 뜨거운 물 기준으로 포화용액을 만들고 온도를 식히게 되면 가라앉아 있는, 즉 녹지 못하고 나오게 된 물질을 볼 수가 있어요. 됐죠? 그래서 가루 물질을 많이 녹이기 위한 방법은 첫 번째, 물의 양을 많이 하고 온도를 높게 한다는 거. 쌤 아까 여기 필기로 적었던 1번, 2번 중요하고 포화용액, 불포화용액 한번 기억해 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 오늘의 강의의 암호는 딸기고요. 이 딸기 암호랑 우리 숙제한 거 같이 사진 찍어서 카카오톡 채널에 올려주면 선생님은 확인을 할 거예요. 근데 우리 숙제는 지금 강의 마무리하고 밑에 더보기란에 열어서 보면 숙제가 올라가 있을 거고, 문자로도 선생님 숙제 같이 보낼 거야. 요거 해서 같이 카카오톡 채널로 제출하면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